어떤 뉴스입니까? 김종인 좌충우돌의 비밀은 흥묘백묘이다. 흥묘백묘. 예,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용어네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이 용어를. 아, 예.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흥묘백묘만 나오면 상당히 조아하십니다. 예, 이런 건 실용주의자가 하는 용어인데. 네, 실용주의자인가 봐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북풍 논란 점화하고 그건 실용주의자답지 않아요, 조금. 자, 산업부가 논란의 문건 공개했죠.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알아서 이런 문건을 썼겠느냐, 결국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이 문서 제목에 있는 V자를 예. 버전이라고 모두들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 VIP 의미하는 게 아니냐, 결국 대통령 보고용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놀림감이 인터넷에서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이적행위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규정한 이후에 국민의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건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규정하기가 좀 무리인 게, 이게 방송에서 다뤘듯이 과거 검토됐던 여러 가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거기에 이제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문제들을 다시 적용 검토해 본 수준이고요. 그나마도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양해,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동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한마디 우리가 또 볼만한 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밝힌 바에 의하면 이 USB는 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원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달했다는 USB는 이게 미국에도 사실은 여러 차례 전달을 한 내용이고, USB 자체도 미국에 전달을 했다. 그리고 북한의 원전 제공은 애초에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 제공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미국이 문제 삼았을 텐데 다 양해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가 되는 대목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이적행위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이게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중도층의 탈원전에 대한 반감,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층의 북한 퍼주기론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내부적인 어떤 요인에 대한 대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보수 후보들끼리 이 재보선에서 출마하는 지금 단일화 논쟁을 벌이는 것 이상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나마도 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경선에 참여시켜 달라는데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걸 계속 거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놓을 답이 좀 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내에서도 아니 왜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를 해야 선거 이기는데 왜 안 하겠다는 것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근본이 좌파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안 한다고 좌파라 그래. 또. 그러니까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2단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준 데다가 여기에 이 이적행위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고. 그럼 먹혀든다는 얘기네요. 그 결과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김종인부터 무소속 홍준표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간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고 봐야 될 것이, 중도층 중에서 대북 유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중도층이 꽤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도 북풍 이런 프레임이 나오면 이거는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이게 이적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여행위가 될 수 있다. 여당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것도 결국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한일 해저 터널 얘기도 나왔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갔는데 거기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덕도와 일본 큐슈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검토가 됐지만 경제성 문제, 기술적인 난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대책이거든요. 그럼에도 이것을 던지니까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여당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당은 지금 친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게, 이 발상 자체가 1930년대 일제에 시작된 것이고, 해저 터널을 만들더라도 지금의 부산이 갖고 있는 물류 중심지의 기능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일본만 좋은 일이 시키고 있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 해저 터널에 대한 어떤 효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일 프레임을 던지는 건 이게 결국 개발 공약이기 때문이죠. 개발에 반대한다라고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여당이 아예 다른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게 이 현상이다, 이 친일이다라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선거 앞두고 같이 프레임 싸움하는 그 얘기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번 보선이 북일전이 되지 않을까.
한국 선거인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론에 대한 역색깔론, 그게 결국 상대가 북한과 일본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이런 양상이 되는 국제전의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뭐 선거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정학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전례 없이 갚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지금 들으신 음성,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는 대목이었어요. 추경을 충분히 편성해서 전국민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환영 입장 밝혔고요. 어제부터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기도 했죠. 돈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있고 그 기간은 상당히 길 것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에 어떤 도움이 가장 효과적일지 논의가 멈춰지지 않길 바라면서 김종대의 뉴스, 이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해보겠는데, 한파도 뭐 3차 한파인지 4차 한파인지 예, 지금 아주 매섭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4만 4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예. 4만 4온. 네. 아, 그러니까. 그간 3일에 한 번씩 차수를 붙이면 뭐 27차 뭐 한파도 이제 오겠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지 간에 왠지 위축되는 그런 화요일입니다. 김민하 항상 위축돼 평론가,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의 드립이 예. 김종대 MC를 위축시킨 게 아닌가. 저는 항상 힘들어요. 네, 저걸 네. 어떻게 받아쳐야 하는가. 제 실존적 실력은 고민을 안 하게 됩니다. 됩니다. 저는 실력이 안 돼요. 외로워지네요. 예. 자, 4차 재난지원금 아까 앞에서 쭉 소개해드렸어요. 이 뉴스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또 재난지원금 뉴스의 비밀은 어차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입니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 그 재난지원금 얘기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걸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니까 추경 편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항상 이제 논란이 그러면 선별이냐 보편이냐 뭐 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둘 다 하겠다. 이렇게 둘 다 얘기를 한 하겠다. 겁니다. 그렇죠. 야, 그 대목이 참 저로서도 좀 놀라운데 이런 입장 지금 밝힌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낙연 대표가 오늘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신복지제도 구상을 오늘 연설을 통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관련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뭐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을 한다든지, 네.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예. 이게 이낙연 대표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해온 전직 대통령 사면 그리고 이익공유제 이런 것들에 이어서 이낙연표 국민통합의 이제 세 번째 화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살이다. 그렇죠. 국민통합은 통합인데 이낙연표라는 게 뭐냐면 지금 국난이기 때문에 항상 국난 극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라는 국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해법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로 가는 건데 재난지원금도 그 연장선에서 이제 꺼낸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은 아직까지 별 재미는 못 본 것 같은데. 가다가 부러지고 뭐 중간에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부러진 화살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영화 제목 모르겠어요. 무서운 영화입니다, 그게. 네. 예, 이 세 번째 화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게 뭔가 그래도 있어 보인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거 뭔가 좀 요건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부분은 이제 이른바 손실보상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제화를 이제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네. 뒷부분이 이제 재난지원금 형태의 이런 지원을 이제 얘기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밀어볼 때 지금 정부는 한 20조 규모의 추경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3월에서 4월 정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아하. 기술적으로 예. 이낙연 대표의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오늘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거잖아요.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보장을 해주는 가운데서 안전하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거꾸로는 이낙연 대표가 조금 더 한 발 먼저 치고 나가는 건 어땠을까. 아하. 예, 전직 대통령 사면론도 그런 형국이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도 아하.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가서 대통령이 괜찮네 하고 받아들이는 이 그림이 더 나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근데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 더 과감해질 필요도 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말씀이 맞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으로 또 이어질 그래서 국면을 같이 봐야 되는 게 예. 패스를 막 주고받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축구에 보면은 주고받으면서 막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티키타카. 예, 네. 그러다 이제 오프사이드도 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개념에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손실 보상이 있고 피해 지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손실은 업주가 영업을 금지돼서 못한 손실. 피해는 그와 관련된 파생된 부수적인 어떤 피해 효과들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다. 선별 또 지원이다, 보편 지원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나오고 있다는 이 현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별로 납득을 안 하시는 아닙니다. 문제예요. 그렇다고 했는데요. 네. 예. 자, 문제는 재정입니다. 결국 홍남기 부총리가 이럴 때 또 입장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습니다. 네. 요즘 역시 페이스북 시대입니다. 다들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심지어 정부 관료들까지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히는데 예.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이게 3월이 돼야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벌써 4차 지원금 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역 상황이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경기 동향도 좀 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올해 예산 슈퍼 예산으로 짜놨는데 초기에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려면 2월에 이제 추경을 준비하는 거는 이르고 좀 빨리 해도 3월에나 지금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또 한꺼번에 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또 썼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이낙연 대표의 구상에 대해서 대놓고 이제 반대한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또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게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도 썼거든요. 이게 최근 우리 재정 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도 썼는데 예.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에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지금 기재부가 이렇게 가계소득 지원 등등을 반대를 하니까 안타깝다라고 비난을 한 바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반론인 것처럼 또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을 동시에 겨냥해서 이렇게 쓴 거죠. 하지만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홍남기 부총리가 또 정부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따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따라갈 걸로 보십니까? 뭐 저는 마지막에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처음 태세에는 축구로 치면은 가데나치오였어요. 항상. 어려운 말씀을 또 이탈리아의 수비 축구가 또 대가 아니겠습니까? 빗장 축구다. 그렇죠. 네. 빗장 축구처럼 마치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는 이 곳간 못 열어주겠다. 거의 철벽을 쳤는데 예. 정치권의 또 압력에 완전히 맞설 수는 없는 거라서 처음 태세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롱패스 한 방에 막 그래요? 뚫립니다. 네. 정치가 센지 아니면은 재정 곳간을 진 행정관료가 센지 아주 이것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가 마비돼 버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 얘기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어제부터 이제 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이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의 신청 방법도 있지만요. 근데 이게 마스크 구매할 때처럼 초기에 이제 마스크 구매할 때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이제 요일을 나눠서 이제 그 마스크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슷한 원리로 이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나눠서 신청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이런 사태가 이어졌는데 이게 사실은 홈페이지가 마비된 게 이게 일종의 해프닝 같지만 예. 이것 때문에 혹시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사실 또 이게 굉장히 뭐 뒤로 밀리게 되는 거니까 불안할 수 있거든요. 예. 과거에 미국의 오바마 케어도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법적인 뭐 이 소송까지 갔는데 예. 이런 거는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 혹시나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좋은 제도가 이런 어떤 신뢰저하로 인해 가지고 훼손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자, 역시 이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가지고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정치 공세 또 나왔죠?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끈질기게 또 페이스북으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애초에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것은 국민 주권을 모독하는 거다라고 반론을 하니까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무슨 갑자기 국민 주권 얘기냐 논점 흐리기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건데요. 예. 역시 전형적인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소득 200만 원 서민과 1000만 원 고소득이 똑같이 10만 원씩 받는 게 과연 공정하냐? 이런 거고요. 또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선거 영향을 우려를 하면서 뭐 어떤 뭐 금권 선거다 이런 식의 포퓰리즘이다라는 어떤 비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또 뼈 아플 수 있는 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낙연 대표도 오늘 한마디 했는데요. 예. 기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알래스카 빼고는 그걸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재명 지사가 약간 좀 뭐랄까요 민망한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재명 지사는 오늘 이낙연 대표 연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했는데 반대로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나쁘게 평가를 했어요. 이게 좀 엇박자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알래스카만 하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어째 좀 이럴 때 칭찬했으면 좀 덕담으로 화답도 좀 하고 그러지. 이게 어쨌든지간에 네. 굉장히 지금 여야로부터 공격받는 의제가 돼버렸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곰이 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내가 전담 마크맨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래요? 두 사람의 좀 공통된 이미지가 있는데 예. 뭐 캐릭터적인 건 떠나서 둘 다 좀 스마트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도 박식한 게 있다. 네. 이런 건데 이제 경제 철학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내가 또 경제 전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자꾸 뭐 보편복지 기본소득 이런 걸 들고 나오는데 예. 나의 학식으로 상대해 주마라고 아하. 하는 그런 자신감 뿜뿜하는 것이 자주 느껴집니다. 어쨌든 두 분이 일관성은 있는 분들 같아요. 그렇죠. 자기 기조도 관점에 뚜렷하죠. 대해서. 네. 예. 언제 우리 방송에서 아주 두 분 끝장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결국 그 정치와 재정당국 계속 똑같은 어떤 입장만 반복이 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방송도 사실 이 주제 나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중계하는데 예. 이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지만 또 지금보다 뭔가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오늘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 나왔냐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지금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가 과도하게 엄격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정작 보상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불공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부 명령에 의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그런 화수분이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정된 지원 갖고서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만 다르고 결과적으로는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고 조삼모사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예.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비하면은 지금 정치권 논의가 사실은 다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재정이 화수분이냐 이게 아니라 보편적인 증세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방역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여기다가 이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속한 소득 및 매출 파악 시스템 이런 걸 다 패키지로 지금 정치권이 머리를 모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선거에 써먹기 유리한 얘기만 각자 이제 하는 그런 모양새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슬프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선거에 유리한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은 정치화됐다는 지적이신데 아주 좀 뼈 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치는 좋은 건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를 해주세요. 김종대 전 의원님은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방송 진행을 하시고 네. 예, 참 이상하네. 자, 어쨌든지간에 그 조금 더 진정성을 촉구하는 빙하의 강력한 촉구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2020년 국방백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또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예. 언론은 북한은 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도 빠졌다. 여기에 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 2020년 국방백서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 듣고 가시겠습니다. 예. 국민의 알 거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종합하여 담았고 네, 이 뉴스의 비밀, 여기는 연고라인인가? 또 근본 얘기입니까? 인터넷 용어로 연고라인, 영혼이 고통받는 라인. 참네. 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예.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 속에 예. 한국은 계속 고통받는 라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2020 국방백서 논란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상당히 지정하게 어떤 이야기 담론을 지금 꺼내셨어요. 자, 먼저 한번 살펴보죠. 북한이 적이라는 개념이 이번에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백서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967년부터 발간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2000년까지 매년 발간되다가 2001년부터 경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주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날부터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알고 보면 소위 만들어진 전통에 가깝다. 네. 1995년에 처음 주적이라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것은 아마도 1994년 그 전년도에 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정세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냉전이 해소됐다고 해서 적이 없어진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겠죠. 예. 근데 이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개념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이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었고 결국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이라고 표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적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를 해요. 네. 이거는 주민과 권력을 분리한다라고 예. 하는 그런 발상 하에서 일단 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살려낸 것이고 주적이라는 표현은 이때부터 이미 없어집니다. 이때도. 예. 왜냐하면 주적이 북한이면 제2의 적은 누구냐 부적은 누구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주적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네. 그때 새누리당 정부 한나라당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부분인 것이죠. 네. 예, 그리고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남북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반영한 듯 적이라는 표현이 그냥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전반적으로 적이라고 간주한다. 포괄적인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번에도 그 기조가 연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적 논란은 굉장히 제 기억에도 오래됐고 굉장히 지루하고 이걸 왜 이렇게 논쟁을 하는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정치적 논술 문제 같은 거예요. 왜 북한이 주적임을 뭐 서술하시오, 예. 아님을 서술하시오. 이 답을 계속 풀고 끝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 어느 정도의 존재인가라는 것을 두고 미묘한 뉘앙스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네. 표현의 수위를 결정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글쎄, 이 뭐 국방 정책이라는 건 100년 뒤를 내다보는 100년대계의 원칙에서 보는 건데 이렇게 그때그때 달랐다는 그 일관성이 없다는 자체는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위협하는 건 누구나 적이다.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자, 북한 관련 대목에서 이번에 백서의 특이한 점 소개해 주시죠. 네, 적주적 개념은 사실은 많이 논쟁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도 피로해할 수 있는데 여타의 부분들이 좀 뭐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 민감하게 보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2018년에 비해서 현재 남북 정세가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고 네. 이를테면은 또 북한을 조금 더 좋게 보려고 애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습,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잡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세습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집권이라고 보다 평이하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전반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좀 근래 있었던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고요. 다만 이제 무기 부분에서 방사포 위주로 화력을 보강하고 있다, 군사적 위협이 커졌다라는 것을 아예 간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병기를 해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북한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기술하고 네.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평이한 용어를 썼는데 네. 실제 북한의 위협 부분은 전략적 수준과 전술적 수준 모든 면에서 위협은 증가한 걸로 네. 묘사가 되는 것 같죠. 자,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도 우리 국방백서의 중요한 어떤 의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기술됐습니까? 이번에 좀 문제 삼은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은 아니 중국은 좋게 써주고 일본은 나쁘게 썼어. 라고 하는 그런 기조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문득 생각난 것이 브레진스키 카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었죠. 어이구 그 네. 사람 하시네. 예. 브레진스키가 2012년쯤에 네.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네. 그때 지구상의 몇몇 나라들이 지정학적 위기에 처하는데 예. 그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다 아. 라고 하면서 한국은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거다. 예. 중국과 함께 갈 거냐, 일본과 함께 갈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중일 사이에서의 그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번에 2020 백서에 보면은 일본은 2년 전에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 나쁜 표현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뭔가 좀 사이가 더 멀어진 듯한 네.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듯한 그런 표현이 나왔고 일본도 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좀 낮춰서 표현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년 낮아졌습니다. 예, 수위를 예.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대응 점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맞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중국하고는 조금 기술이 상반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은 이제 사드 배치 갈등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순서에 민감한 언론들도 있었는데 일본을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술했다라고 예.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한일 간의 지소미아도 체결을 했었고 또 네. 사렉스 공동 구조 훈련 또 뭐 몇 년 동안 중단이 되긴 했지만 조금 더 군사 안보적으로는 중국보다는 일본과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변 정세가 복잡하다는 게 백서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빙하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